예, 안녕하세요. 영상 하나 또 찍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주제가 우울증 약에 대한 비전문가의 도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무사이자 행정사이고 의료인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증 약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과거에 각종 경험을 먹진 않았지만 각종 경험이 있는데 관련된 요즘 우울증 약을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감기약 먹듯이 쉽게 먹는 게 과연 그게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제 생각이랑 제 과거 경험 같은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화면 좀 이제 바꿔보죠. 이제 우울증 약의 작동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우울증 약은 뇌 속의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인가? 뭐 이름도 어렵던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양이 분비가 많이 되거나 적게 된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그 분비를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하면은 우리 인간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우울증의 기본 원리. 뇌 속의 전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약으로서 조절하자. 어찌 보면은 참 과학적이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뇨 환자한테 함부로 당뇨약 안 먹이죠. 당뇨 있는 것 같아도 수치를 재죠. 그래서 식전 혈당, 식후 혈당, 뭐 당화 혈색소 이런 거 잰 다음에 그럼 계량화가 다 되잖아요.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치가 기준보다 너무 높으면 이제 약을 먹게 하죠. 혈압도 마찬가지죠. 고혈압도 함부로 약 주는 게 아니라 혈압계로 혈압 재고 120이 요즘 보통 기준이죠. 그거보다 많이 높으면 이제 약 드세요 해서 약을 먹죠. 그래서 계량화가 돼요. 계량화가 돼 사람마다. 그래서 아무한테는 먹이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 약은 어때요? 병원 갔는데 세로토닌의 분비 양을 저희가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병원 보신 적 있어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은 양을 잴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나와서 지금 우울한 건지 다른 이유로 우울한 건지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의학의 전제가 현대 정신의학의 전제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약을 통해서 그게 부족하거나 많으면 인간의 뭐 우울증이 오거나 조증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을 통해서 고쳐보자. 그게 기본 전제인데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현재 얼마인지 얼마나 분비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 그럴 거라는 전제 하에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 일률적으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비슷하게 분비될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게 오히려 정상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본 전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하면 우울증이 낫는다. 그리고 우울증은 그걸로 생긴다. 이런 전제하에 약을 무조건 주는 게 그게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울함이 과연 비정상인가? 우울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약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한 일도 생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예컨대 뭐 어려운 시험, 뭐 변호사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이나 뭐 뭐죠? 제가 하는 노무사 시험 이런 것들 요즘은 뭐 3, 4년 해도 붙기 힘든데 이런 걸 한 4, 5년 계속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기쁜 게 정상일까요? 그렇게 떨어져 놓고 우울한 게 오히려 정상이죠. 그런 사람들. 예컨대 어떤 엄마가 있는데 깐 낳은 애가 너무 이뻐요. 자기 애처럼 이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애가 뭐 불행한 뭐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 엄마? 미치도록 슬프겠죠. 그럼 그 엄마가 그때 우울해지는 게 정상이지 우울하지 않은 게 정상인가요? 우울함도 우리 인간사의 하나예요. 단지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뭐 과도해서 뭐 자살을 하고 싶다거나 뭐 미쳐버리고 싶다거나 이러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저도 약을 어느 정도 약의 힘이라도 빌어서 좀 견디는 걸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버틴기만 하는데 그냥 우울해요. 그냥 뭐 기분 나빠요. 이런 경우에도 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우울함은 인간사의 우울함도 다시 말하면 인간사의 하나고 희노애락의 하나인데 왜 그 우울함에 대해서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 약의 내성 중독성 의사들은 그래요. 여기 유튜브만 봐도 우울증 약 내성 중독성 없다는 의사들이 대부분인데 까놓고 말해서 정신과 의사들의 상당수 수입이 우울증 약 처방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수단이니까 주된 수단이니까 우울증 약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지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울증 약에 대해서는 내성 중독성은 얘기하는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의사들은 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물론 좀
사람마다 내성이나 중독성이 적은 약이 있거나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개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하지만 무조건 발생 안 한다? 무조건 중독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울증 약 같은 경우 좀 약간 이게 웃기는 게, 일반적인 병, 그러니까 우울증과 상관없는 병 같은 경우에도 너무 사람이 그 환자가 민감해하고 그 좀 고통스러워하면은 우울증 약도 가끔씩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 민감도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본래 약을 본래 그 처방해야 되는 약과 동시에 플러스로 우울증 약을 같이 처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위경련이 있던 사람인데 그게 너무 심해서 약을 처방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민감하니까 우울증 약도 조금 의사가 같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위경련이 약 먹고 나았어요. 그럼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병원 안 가고.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손떨림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 우울증 그 위경련 약이랑 같이 먹은 우울증 약의 중독성,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약 같은 경우 내성 중독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한 대로 우울증 약의 작동 원리에서 말한 대로 뇌 속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현재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 약을 먹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은 수십 년간 그냥 우울증 약 계속 먹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 약 계속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결국 양을 늘리거나 또 다른 약을 찾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는 게 저는 괜찮은지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 사례와 제 정신과 방문기, 이게 제일 좀 민감한 파트인데 제가 이거는 뺄래다가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제 사례를 꼭 들어야 좀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이렇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뭐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누차 얘기했고 지금 카메라에도 잘 잡히듯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나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면. 카메라에 보이시죠? 제 여기 코 부분, 여기, 그리고 입술, 이게 9승9개월인데 전신마취 2번 크게 했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하기 전에 진짜 심했어요. 바로 봐도 괴물 같았어요. 그리고 눈도 초고도 근시라 눈이 되게 작아 보이죠. 렌즈가 이게 3배 압축인가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이 나쁘냐면 제가 군대 면제됐어요. 군대 면제될 정도로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눈 이렇게 나쁜 안경 쓰고 9승9개월이고 벌써 외모가 굉장히 좀, 외모만으로도 우울증 걸릴만 하죠, 솔직히. 이제 다시 또 장면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얼굴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눈이 나쁘면 정상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눈이 나쁘면 애 시력 체크하고 안경을 맞춰주죠. 근데 저희 부모들은 안 그랬어요. 저를 때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 양반들은 제가 뭐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9승9개월로 태어난 것부터가 그 양반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게 본인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저를 많이 때렸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눈이 그렇게 나쁘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눈이 나쁘니까 칠판이 안 보이잖아요. 칠판이 안 보이면 공부가 되나요? 공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적이 나빴어요. 맞춤법을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칠판이 안 보여서. 그 정도니까 맞춤법을 모르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 부모들은 성적 나쁘다고 저를 계속 때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칠판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데, 그래서 때린다. 이게 참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공부를 못하는데 때린다. 방법이 없잖아요. 안경이라도 맞춰주고 때리든가, 때리려면. 아니면 제가 뭐 진짜 불성실해서, 뭐 눈도 잘 보이는데 불성실해서 공부를 안 해서 맞으면 그나마 난데, 전 진짜 할 걸 다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진짜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화면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책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봤어요. 책을 눈에 바로 가까이 대야 겨우 보여요. 눈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도 이제 안경을 안 맞춰주고 저를 계속 때리니까 제가 돌잖아요, 사람이.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절대 이거 거짓말 아닌데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너무 억울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맞는 게 너무 무섭고 해서 제가 제 혁대로 저를 이제 벽에다 목을 맸어요, 죽으려고. 유서도 써놓고, 이제 공책에. 근데 이제 혁대가 끊어져서 살아났어요. 근데 저희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왜 죽으려고 했나 이걸 이제 고민한 게 아니라 그 공책에 써놓은 유서에 맞춤법이 틀렸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때렸어요, 저를. 이제 그런 양반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서 이제 그러다 중학교 때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이게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 도저히 살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한테 안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전에는 안경 얘기를 안 했느냐? 저희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좀만 집에 돈이 들어갈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맨날 싸워요. 저 이제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경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그리고 내가 안경 맞춰달라고 하면 또 돈 없어서 부모들 마음 아파하는 게 난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부모들 어떻게든지 내가 좀 위해주고 싶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양반들은 알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을 볼 때 맨날 눈앞에 대고 봐야 되니까 자식이 그러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책 보는 게 정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체크를 하죠. 근데 그 양반들은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9순9개월 가진 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죽길 바랬을 거야, 아마 그 양반들은. 근데 어쨌든 중학교 들어갈 때 안경을 맞춰달라고 해서 안경을 간신히 얻었었어요. 근데 저처럼 제가 이제 군대에도 면제될 정도로 눈이 나쁜데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안과 가서 제대로 스적 체크하고 좀 좋은 안과 가서 제대로 안경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초점이요.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고 또 어릴 때라 이제 자랄 때라 이제 눈에 안경이 안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토해요. 이게 눈에 안경이 안 맞으면 도수가 안 맞으면. 근데 저희 부모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제일 동네에서 싸구려 안경집에 데려갔는데 그때도 안경집에서 그 싸구려 안경사가 그랬어요. 제 안경을 맞추면서 보자마자 어떻게 애 눈을 이 꼴이 되도록 가만 놔뒀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이 그건 아무 말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싸구려 안경을 얻었었는데 도수가 안 맞아서 맨날 이렇게 제가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밥을 못 먹고. 근데도 이제 안경 새로 안 맞춰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안경에도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토하고 하니까 성적이 뭐 그렇게 아주 확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제가 13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점수는 저한테 그 성적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눈이 잘 안 보이고 도수가 안 맞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도 저로선 거짓말 하나 안 합치고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올린 성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때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때렸냐면 안경을 끼고 있는 제 얼굴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안경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다행히 안경 조각이 유리 조각이 제 눈에는 안 박혔는데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구 안경 낀 사람 얼굴을 발로 차면은 그거 굉장히 징역형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굉장히 크게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랬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욕먹을 일인데 어쨌든 옛날엔 인터넷도 없고 제가 그냥 경찰에 신고할 줄도 모르고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제 완전히 머리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 공포, 구타에 대한 공포.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도 계속 때리고 하다가 제가 어찌어찌 성인이 돼서 대학을 왔는데 대학 오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고대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가서 이제 과외를 했어요. 학생 과외를. 그래서 우리 때는 학생 과외하면 돈을 좀 재밌게 좀 그럭저럭 벌었는데 학생과에서 돈을 제가 벌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그 심리치료를 신청했어요. 대학병원 정신과 가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제 막 이제 대학교 1학년 돼서 한창 재밌게 놀 나이에 왜 여기 자기 발로 와서 심리치료를 신청할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쌓인 게 너무 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부모들한테 반항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게 아마 파블로프의 개처럼 제가 완전히 쫄았나 봐요. 아니면 가스라이팅이 됐거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억울한데 그래서 어쨌든 정신과 의사를 가서 심리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심리치료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 의사보다 임상심리사가 잘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신과는 돈벌이 수단이 크게 심리치료 아니면은 그 약물치료 두 가지인데 약물치료가 아무래도 좀 손쉽고 수입이 많다 보니까 거기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들 욕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수입원이 확실하고 좀 더 손쉬우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특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심리치료한 거 별로 효과가 없는데 어느 날 그 의사가 그랬어요. 약을 좀 먹어보라고. 제가 워낙 그 심리치료가 효과가 없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근데 저는 거부했어요. 그때 이제 먹어보라 한 약이 우울증 약이었는데 그냥 왠지 약에는 의존하기가 싫었어요. 왠지 그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을 결국은 안 먹고 그 사람은 얼마 뒤에 그냥 그때 한 2년인가 다녔었는데 그냥 빠이빠이 했어요. 빠이빠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망한 인생이지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약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누차 여기 채널에서 이미 여러 다른 동영상에 말한 대로 망한 인생이에요.
9승 9개월에 뭐 초고도근시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성격도 삐뚤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잘 맞추질 못하고, 그래서 공상 속의 친구들 만들어서 막 상상 속의 친구들이랑 혼자 놀고 다니고 이랬어요, 수십 년을.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이러다 보니까 망했죠. 이제 옆에 아내가 있어요, 뭐 애들이 있어요, 뭐 이 나이에 뭐 여자친구를 제가 새로 사귀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돈벌이 엄청 신경 써서 엄청 돈 잘 버는 노무사나 행정사가 된 것도 아니고, 겨우 제 입 하나 겨우 풀칠하는 수준인데, 그냥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이 맞는데, 그래도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약 안 먹은 거, 우울증 약 안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우울증 약까지 계속 제가 입에 달고 있다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우울증 약 먹는 거를, 다시 말하지만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자살, 살인 욕구가 없다면 한번 버텨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우울증 약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넌 대체는 있냐, 대안도 없이 떠드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의 몸은 자가치유라고 여기란 게 있어요. 제가 무조건 뭐 지금 야매로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만든 약이 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저한테 뭐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뭐 제가 낫게 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를 치유했지, 나 자신을. 나도 지금 치유 못해서 지금 뭐 맨날 죽고 싶어서 맨날 안 다니는 사람인데 뭘 누굴 치유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자가치유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본인이 계속 버팅기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걸 치유할 수가 있고, 치유까지는 안 가더라도 맷집이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맷집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UFC 그런 뭐 격투기 하는 선수들, 그렇게 맞아도 그 사람들 일반인이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그게 평소에도 맞는 연습을 많이 해서 몸에서 그 맞는 거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건데, 우울함이 아무리 괴로워도 자꾸 거기에 몸이 적응하고 하면 맷집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자살 시도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자살 시도할 정도는 솔직히 그 인생이 정상입니까? 그 인생이? 아니 비정상이지. 삐뚤어져도 벌써 삐뚤어졌어야지. 근데 저는 또 어찌어찌 해서 아주 삐뚤어지진 않고 비정상이고 망한 건 맞지만, 또 고대 가고 노무사 되고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는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제 자가치유력과 맷집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너가 성공했다고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냐, 너는 성공했지만 성공 못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공까지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했다고 다른 사람도 그걸 꼭 따라 할 수 있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아라. 난 그 말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 말이 아주 제일 폭력적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버틴겼다고 여러분한테 버틴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조하시라는 거. 참조. 저런 양반도 있구나. 저렇게 9승 9개월에 저렇게 미치도록 두들겨 맞고 저런 이상한 외모 갖고도 그냥 어찌어찌 고대 가고 노무사 되고도 사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에 비유하면 나는 좀 낫지 않나. 이런 한번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난 너 같은 소리, 너 같은 비전문가 말은 듣기도 싫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 개무시하시고 여러분 뭐 약 드시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어쨌든 근데 인간의 몸은 자야가 치유력과 맷집이 있으니까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심리치료도 괜찮아요. 저는 비록 효과를 못 봤어요. 왜냐면 그 의사가 나랑 안 맞았어요. 그 의사가 무능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랑은 안 맞았어요. 근데 운 좋아서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심리치료도 꽤나 효과가 있었다 보니까.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심리치료는 차라리 정신과 가지 말고 임상심리사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임상심리사는 약물 처방할 권한은 없어요, 이 사람들. 하지만 이 심리치료 그리고 상담 이런 거가 특화가 돼서 본인들이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주 죽어라 그걸 파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제가 보기에 임상심리사 쪽에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말 했다고 또 뭐 정신과 의사들이 저를 고소하면 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치료를 못한다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손쉽고, 아무래도 심리치료는 또 비보험이고 요즘 뭐 보험돼서 15분까지는 한 15,000원은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리고 하루에 여러 환자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심리치료는. 그런데 약물치료는 한 5분 얘기 듣고 3분 얘기 듣고 바로 약 처방하면 되니까 얼마나 손쉬워요. 돈 벌기도 쉽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의사들은 약물치료 쪽으로 많이 가고, 이 임상심리사들은 먹고 살 게 심리치료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뭐 임상심리사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된 먹거리 수단이 그거니까 심리치료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만약 가신다면은 임상심리사 쪽으로 가시라고. 근데
이게 비보험,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5분까지 뭐 15,000원을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비보험이고 굉장히 좀 비싸니까 조금 좀 그거는 심리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영화 셔터 아일랜드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영화 셔터 아일랜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한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화를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감독 이름이 유명한데 제가 지금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영화 셔터 아일랜드 보면은 FBI 요원이 이제 그 어떤 정신과 정신병원이 있는 그 섬에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떤 도망간 환자를 찾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FBI 요원 자체가 정신병자죠. 그 요원 자체가 살인범이에요. 살인마.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였나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살인마라는 걸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실에서 현실에서 내가 그 살인마라는 걸 기억이 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연상시키는 사람은 무조건 두들겨 패고, 본인은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상상 속의 친구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제가 하도 옛날에 그 두들겨 맞고 친구들은 학교에서 저를 왕따시키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다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 속의 친구들을 만들어 놀았는데, 제가 한 것처럼 그 사람은 환상 속에서 자기가 FBI 요원이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FBI 요원으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환상이 깨질 때마다 누군가로 인해서 당신이 실제로는 살인마에 불과하다 그런 걸 이제 인식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 속에만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수술이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마 없어졌는데 예전엔 그게 뭐 환상적인 수술이라고 각광을 받았다는데, 뇌 속에 전두엽의 일부 부분을 절제해가지고 인간을 정상으로 만들려는데,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좀비처럼 바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멍하니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지각 기능도 거의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괴물임을 인식하고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전두엽 수술을 받고 그냥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신에 괴물이 아닌 좀비로 그냥 멍하니 그냥 본인의 영혼도 잃어버린 채 살 것이냐. 그 두 가지 이제 선택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두엽 절제술을 선택하는 걸로 알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데, 여러분이 진짜 지금 그 레오나르도 셔터 아일랜드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환상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나고, 그 환상에서 깨나서 여러분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죽어버릴 것 같고 진짜 누굴 죽일 것 같고, 그러면은 약 드세요. 그건 너무 정도가 심하니까. 뭐 약이 진짜 머릿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 떠나서 그래도 드세요. 그냥 그걸 몰라도, 약의 작동 원리 이런 걸 몰라도 그냥 드세요. 너무 상태가 위험하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영화 셔터라는데 그 주인공처럼 그렇게 증세가 심하진 않고, 그냥 내가 내 현실, 내가 예컨대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거나 내가 직장을 잘렸거나 내 마누라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거나 이런 현실이 싫지만, 그 현실을 그래도 인식하고 살아도 뭐 그냥 자살 살인욕까지는 안 된다, 좀 괴로울 뿐이다, 그러면 약 드시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버틴겨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자가치유력과 맷집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운동 또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면은 또 몇 달, 몇 년 지나면 또 이겨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몇 년, 몇 달이 힘들어서 약 먹으면은 평생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화면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제가 고민하고 만든 영상이에요. 제 치부가 드러나는 영상이고, 저희 집안의 치부도 드러나는데, 이거를 평생 제가 입 밖에 안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너는 왜 그걸 못 이겨냈냐, 왜 그래도 그런 부모를 감싸주지 못하냐, 그리고 욕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욕하세요. 욕하시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가해자고,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얼굴까지 드러내고 실명이랑 직업까지 다 드러내고, 블로그도 이제 제가 공개했는데 블로그 가시면은 제 뭐 경력이랑 연락처도 다 있어요. 제 신상 다 까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조회수가 하룻밤에 뭐 2억 3억이 나와서 제가 뭐 갑자기 뭐 여기서 저기 어디죠? 유튜브에서 한 달에 뭐 수십억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차피 우울한 영상이라 보실 분도 거의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도 이걸 공개하는 건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제가 그렇게 당했다는 걸 그래도 이제는 알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저는 눈이 안 보여도 진짜 할 거 다 해서, 진짜 TV도 안 보고 할 거 다 해서 13등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안경까지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그리고 그게 너무 맞는 게 무서워서 자살 시도한 애한테 맞춤법 틀렸다고 혼내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 그 자살하려고 한 애가 아니라 그 부모가 잘못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돌을 던지고 싶으면 돌을 던지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도 약은 안 먹었어요. 우울증 약은 안 먹고 버틴겼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 참고하시고, 우울증 약이 꼭 진짜 나는 먹어야 되느냐 한번 회의도 한번 가져보시고, 또 의사들 중에도 우울증 약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심리치료 이런 걸 신경 쓰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뭐 의사, 판사, 검사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껌뻑 죽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윤석열이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서울대 법대 판사,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그거 믿고 표 던져준 거잖아요. 대통령 시켜준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판검사 의사한테 너무 맹종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 중에도 좋은 분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울증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채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